안녕하세요. 배방고 2학년 학생들의 진로 진학 실력을 향상시켜줄 진진업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저희 2학년부에서는 2학기에 진행될 본격적인 진진업 프로그램에 앞서 이번 여름방학 때 사전 심층 설명회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먼저 2021학년도 배방고 입시 결과를 주요 16개 대학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분석을 해본 결과 안타깝게도 수능 최저 기준을 미충족하여 불합격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모의고사 공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강조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토대로 배방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수시 모집의 교과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대입에 대한 안목과 관점을 심어줄 예정입니다. 유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심층 설명회를 열심히 준비하였으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방고 2학년만을 위한 맞춤형 진로 및 진학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진진업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2학년부 담임교사 이진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자료에 대해서 먼저 큰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대입제도의 흐름을 대입 4년 예고제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표준 대입전형 체계와 대학 진학 방법을 통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배방고 2학년 학생들만을 위해 제가 따로 준비를 열심히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21학번이 되는 배방고 학생들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16개 대학, 주요 16개 대학을 말하는 것인데요. 주요 16개 대학의 합격 사례와 그 다음에 학교별 지원 사례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만의 나만의 진진업 설계를 위해 22학년도와 23학년도 모집 인원의 변화 추이를 통해서 최근 입시의 경향성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토대로 전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만을 위한 맞춤형 입시 설계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자, 먼저 대입제도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대입 4년 예고제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 아마 들어본 적은 있을 텐데, 대입 4년 사전 예고제를 살펴보면 크게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수시모집 요강, 정시모집 요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현재 2학년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입전형 시행 계획입니다. 모든 대학은 1년 10개월 전, 즉 올해 4월 말까지 2023학년도에 신입생이 되는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년 4월 말에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고요. 내년 8월 말에 정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됩니다. 즉 대입전형 시행 계획은 현재 고2 학생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입시에 대한 지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현재 대입제도의 가장 큰 흐름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정시 수능 이주 전형의 확대입니다. 먼저 16개 대학의 경우에는 이미 23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을 살펴보면 수능 이주 전형이 무려 40% 이상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16개 대학은 바로 아래의 대학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대학의 경우도 예외 없이 수능 이주 전형의 비율이 30%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대학도 역시 수능 이주 전형의 비율이 30%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흐름이 바로 22학년도부터 생기기 시작한 지역균형 선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신설이 된 전형인데요. 교과 성적 위주로만 선발하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고 모집 인원의 약 10% 정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표준 대입 전형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수시와 정시로 나눠져 있는데 학생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마도 수시 모집의 학생부 위주 교과와 종합일 것입니다. 교과와 종합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느낌적으로는 알고는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50% 이상을 반영하는 경우에 교과 전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을 말하는 것일 거고요. 보통 학교들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학생부와 주로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한 서류평가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혹시 2단계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면 면접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면접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배방고 학생들에게 중요한 가장 많이 지원하는 또 사례 중에 하나가 학생부 종합의 농어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생부 위주의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서 자기가 어떠한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대학 지원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들 아시다시피 최대 6회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개의 대학에 복수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각각 다른 전형으로 내가 농어촌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농어촌 전형에 지원할 수도 있고 일반 전형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입시에선 중요한 전략인데 실제 배방고 학생들의 사례를 제가 살펴봤더니 한 대학의 일반 전형과 농어촌 전형으로 동시에 지원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한 수시 모집의 경우에는 한번 합격을 해버리면 추가로라도 합격을 하게 되면 절대로 정시 모집 및 2월 달에 진행되는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입시 전략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정시 모집에서 내가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있다라고 하면 수시 모집에서는 그것보다 더 높은 대학을 상향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시 전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방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안타깝지만 정시 모집에 자신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수시 모집에서 하향 지원하는 추세가 제가 입시 자료를 보니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시 모집에 내가 합격 가능한 대학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그에 맞춰서 수시 모집에서 입시 전략을 세우는 게 아마 현명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자로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합격만 하면 절대 정시 모집과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21학년도 배방고 입시 결과입니다. 먼저 주요 16개 대학의 교과와 종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았을 때 약 24개 정도의 합격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살펴보면은 먼저 종합으로 지원한 사례가 20개 사례 정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과로 지원한 사례가 4개 정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12개의 사례가 바로 농어촌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농어촌에 해당이 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거죠. 24개의 합격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농어촌입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농어촌은 아주 강력한 베네핏이 될 수 있는 합격 전략일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각 대학별로 16개 대학을 차례대로 제가 지원 사례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국대학교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건국대학교의 경우에 종합으로 10번을 지원을 했습니다. 일반에서 보시다시피 9개의 지원 사례가 있었고 1개의 농어촌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일반을 또 2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반 전형을 KU 학교 추천으로 4개를 지원해서 4개나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KU 자기 추천의 경우에는 모두 불합격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 당시에 건국대학교의 경우에는 교과 전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과 전형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지역균형이란 이름으로 22학년도에 신설이 되었고요. 2023학년도에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KU 학교 추천은 말 그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건데 KU 자기 추천의 경우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전형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가 찾을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부터 지원 사례를 보실 때마다
계속 이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배방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 추천에, 그러니까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다 학교 추천을 받은 경우만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KU 자기추천과 같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합격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대학의 사례들도 대부분 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포인트를 잡고서 대학 지원 사례를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 경희대학교 사례도 한번 볼게요. 자, 경희대학교 사례도 한번 보시면 일단 종합전형으로 14건의 지원 사례가 있었고요. 일반에 12건, 그 다음에 농어촌에 2개의 지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시 일반을 네오 르네상스와 고교 연계로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네오 르네상스는 바로 경희대가 자랑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이것은 바로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앞서 얘기했던 건국대학교 KU 자기추천과 같은 전형입니다.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도 보시면 합격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교 연계, 이거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3개의 합격 사례가 있습니다. 자, 건국대하고 경희대하고 보시면 흐름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의 경우에는 역시 배방고 학생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겠죠? 2건의 합격 사례가 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의 경우에도 이 당시에 교과 전형은 없었습니다. 교과 전형은 2022학년도에 신설이 되어 있는데요. 신설이 되었고요. 2023학년도에는 역시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교과 전형이 바로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를 살펴보면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교과 전형에 2건, 농어촌 전형에 3건의 지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반 전형에서 교과로만 2건의 지원 사례가 있는데 이 중에서 1건의 합격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학생의 경우에는 최저 미충족으로 떨어졌죠. 아마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경우인데 최저 등급을 못 맞추는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1.73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의 경우에는 충원 합격으로 2건의 합격 사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보면 또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지금 종합전형에 지원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종합전형을 살펴봤더니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교를 한번 살펴보면 광운대학교를 한번 보시면요. 광운대학교도 교과로 2개가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한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으로 10개의 지원 사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광운대가 가장 대표적으로 자랑하는 광운 참빛 인재입니다.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네오 르네상스와 KU 자기추천과도 맞닿아 있는 거의 성격이 유사한 전형인데 안타깝게도 이 경우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데 합격 사례가 없습니다. 농어촌 전형의 경우에는 2건의 합격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동국대학교 사례도 한번 살펴보면요. 종합전형에서 9건의 지원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일반으로 5개의 지원을 했는데 자, 두드림도 가장 대표적인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서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역시 합격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 인재에도 합격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농어촌도 안타깝게도 합격한 사례가 없습니다. 동국대학교의 경우에는 한 건의 합격 사례도 없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종합전형에 있던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 2023학년도에는 또 교과 전형으로 옮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과 전형으로 옮겨갔다는 거는 학생들이 이제 수능도 최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배방고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아마도 입시에서 크게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서울대로 넘어갔는데요. 이 중간에 사실은 서강대학교가 16개 대학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서강대학교 자료를 제가 제시하지 못한 이유는 서강대학교에 지원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서강대학교도 역시 제가 입시 전형을 살펴봤더니 최저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최저 기준이 좀 까다로운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거나 최저 기준 미충족으로 지금 불합격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를 이제 두둥 대망의 서울대학교인데요. 실제 배방고등학교에서 작년에 서울대학교에 2명이 붙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경우에 보니까 일반 전형으로 2건이 지원을 했고 농어촌으로 3건을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일반 전형은 바로 어떤 전형이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바로 별들의 전쟁이다.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 있고 전국 최고의 명문고 학생들이 내신 등급이 분리할 수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상위권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내신 등급을 분리함을 뒤엎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형이 바로 일반 전형인데 여기에서 이제 합격을 하는 게 아마 가장 그 학교의 중요한 학력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 전형에서 안타깝게도 또 합격하지는 못했고요. 하지만 저는 1단계 합격한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학생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 있죠. 흔히 지균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게 1.24 등급이거든요. 근데 최저 미충족으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학생의 수능 등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학생의 수능 등급을 제가 봤더니 국어가 3등급, 수학이 4등급, 영어가 2등급, 탐구 2과목이 5등급, 4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이 당시에 서울대학교 최저 기준이 그러면 굉장히 까다로웠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제가 봤더니 서울대학교 이때 최저 기준 등급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이상이 3등급을 맞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럼 이 학생의 경우에 지금 봤을 때 수학이나 탐구, 수학 1등급만 더 올렸어도 서울대 붙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아무리 1.24로 저렇게 잘 관리를 했는데도 모의고사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서울대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최종적으로 이제 어디를 갔냐라고 또 제가 원 자료를 살펴봤더니 중앙대 소프트웨어와 한양대 컴퓨터 소프트웨어과로 합격을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쪽은 수능 최저가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이 학생은 수능만 좀 제대로 좀 준비했으면 갈 수 있었던, 너무나도 제가 준비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로 뽑는 학생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단지 서울대의 얘기가 아닙니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의 경우에도 최저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내신 등급이 월등히 좋아도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게 현재 지금 배방고 입시의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절대 모의고사 날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농어촌 전형의 경우에는 3개의 지원을 해서 2건의 합격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회균형 선발 전형이죠. 여기 합격한 학생은 다른 대학교들 보니까 대부분 다 합격을 했더라고요. 쓴 대학교들은. 그 다음에 예체능 쪽에서도 디자인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학교가 입시 실적이 좋고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하다는 걸 증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일반 전형에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지역균형과 그 다음에 기회균형 선발 특별전형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쓸 정도면 아마 다른 대학도 많이 합격을 하겠죠. 이제 다음 대학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서울시립대를 또 살펴보니까 서울시립대는 조금 특이했던 게 교과가 3건이 있고요. 종합이 2건이 있는데 먼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일반 전형에서 지금 불합격했고 최저 미충족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학생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대 학생과 같은 학생입니다.
그 최저 미충족으로 떨어졌다고 한 그 학생과 같은 사례예요. 자, 이 당시 서울시립대 최저도 어떠한 수준이었냐면 4개 영역 중에서 3개의 영역 등급 합 7등급을 맞으면 붙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 2, 3 정도면 붙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나 탐구에서 2등급만 맞아줬어도 붙었어요, 이 학생이. 근데 그걸 못 맞춰가지고 떨어지게 된 거죠. 너무 안타까운 사례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전형의 경우에도 보니까 모두 떨어졌어요. 서울시립대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농어촌 전형의 경우에도 여기는 최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최저 미충족으로 기계정보공학과 2.21등급의 학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여기 서울시립대 경우에는 농어촌이나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지원하는 그 최저 기준은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농어촌을 너무 믿다가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떨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학생은 수능 등급을 또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충격적이었어요. 국어가 4등급이고 수학이 7등급이었어요. 영어가 2등급이고 생명과학 1이 7등급, 지구과학 1이 3등급이었어요. 이건 너무 좀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등급이 2점대면은 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잖아요, 분명히. 근데 모의고사 관리가 제가 볼 땐 전혀 안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이공계 학생인데도 수학과 과학이 수능 등급이 7등급이라는 건 거의 공부를 아예 안 했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결국에는 어디 대학에 갔냐면 인천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21학년도보다 22학년도 더 중요해졌고요. 23학년도에는 더욱더 모의고사 성적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근데 21학년도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3학년도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모의고사 대비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땐 이런 사례들이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안타까운 사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에 서울시립대의 경우에 농어촌 교과로 해가지고 수시에서 뽑았거든요. 근데 이게 22학년도부터는 어디로 옮겨가냐면 정시 고른기회 전형 2로 옮겨가요. 그래가지고 정시 농어촌 수능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농어촌 전형에 해당이 되면서 내가 모의고사가 좀 뒷받침이 되면 정시 농어촌 수능에 지원을 하면 되거든요. 실제로 그 입시 결과들을 보면 경쟁률이 높지가 않아요. 보통 4대1, 5대1 수준이에요. 두세 명 뽑는데. 자, 여러분 정시 농어촌 수능에 내가 만약에 붙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수시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용이합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시 모집 합격 가능권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수시 모집 지원 전략을 짜야 돼요. 근데 정시 모집 대학의 기준이 내가 농어촌 수능으로 만약에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수시 모집에서는 정말 과감한 지원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방고 학생들이 농어촌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반별로 반절에서 3분의 1 정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모의고사 성적만 뒷받침되면 이런 정시 농어촌 수능을 제시한 학교들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울여대를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여대의 경우에도 종합전형에 5개의 지원 사례가 있었어요. 일반 전형에서 3개의 지원 사례가 있는데 바로 민재 전형도 서울여대가 자랑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이에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죠. 근데 역시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다 떨어졌습니다. 농어촌 전형도 안타깝게도 다 떨어졌고요. 물론 제가 볼 때 농어촌 전형의 경우에는 등급이 좀 많이 낮은 학생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원 합격 사례가 없고요. 역시 서울여대도 이 당시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었는데 수능 최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안 썼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당시 최저 기준을 제가 살펴보니까 2개 영역 합 7등급 맞으면 돼요. 각 과목별로 4등급 이상을 맞아주고 혹시 영어가 포함되면 2개 영역 합 5등급이고요. 결코 높지 않거든요. 학생들이 좀만 해주면 되는 건데 이걸 놓치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 사례를 좀 살펴볼게요.
성균관대 경우에도 종합전형에 4건의 지원 사례가 있었고, 일반에서 보면은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으로 뽑아요. 계열 모집이라는 거는 이제 흔히 우리가 학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과 모집은 전공 예약제라고 해가지고 그 전공을 찍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지금 성균관대학교도 일반 전형에서는 2건 다 불합격했고요. 물론 내신 성적이 이 경우에는 별로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농어촌 전형의 경우에 내신이 좋았죠. 1.45등급이면서 추가로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 경우에는 이 당시에 교과 전형은 없었어요. 하지만 202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이 신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 쭉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교과 전형 지원하는 경우 거의 없었거든요. 수능 최저가 있으면 더 없었고, 근데 지금 대학마다 계속 공통된 흐름이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이 23학년도에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 메시지예요. 그 다음 사례를 한번 또 볼게요. 숙명여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종합전형에 4건의 지원 사례가 있었는데, 일반 전형에서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숙명 인재 2 면접형으로 뽑는 거였는데 지원 사례가 이제 없습니다. 농어촌도 안타깝게도 떨어졌고요. 자,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또 교과 전형이 있나 살펴봤더니 이 당시에도 교과 전형이 있었어요. 근데 수능 최저가 또 마찬가지로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건도 지원한 사례가 없더라고요. 계속 일관된 흐름 지금 보이실 거예요, 학생들. 그 다음 대학 숭실대학교 한번 볼게요. 숭실대학교도 보시면 종합전형에 5건의 사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1개 합격 사례가 있네요. 보니까 이 당시에 숭실대학교니까 SSU 미래인재전형이 가장 대표적인 종합전형인데, 이것도 보니까 이제 저기 자연계열의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 3.9등급인데 합격을 했는데, 아마 이 학생은 제가 볼 때는 생기부 기록이 매우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생기부를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숭실대학교도 지금 보시면 교과전형 지원 사례가 없잖아요. 이 당시에 그럼 교과가 없었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수능 최저 기준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았죠. 자, 그 다음 대학을 한번 볼게요. 연세대학교의 경우는 1건의 합격 사례가 있어요. 자, 연세대학교 경우에는 학생들이 일단 지원 자체를 딱 1건밖에 하지 않았고, 근데 저 학생의 경우에는 내신 1.08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사실 누구냐면 아까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에 붙은 그 학생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연대만 떨어졌어요. 다른 대학 다 붙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뭔가 면접에서 점수를 좀 깎이지 않았나, 면접형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연세대학교 경우에는 이 당시 교과 전형은 없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표적으로 면접형, 활동 우수형, 국제형, 기회 균형이 있었어요. 근데 연대도 2023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어요. 물론 연대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주요 16개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무려 10개 대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고 해서 나머지 5개 대학이 최저가 없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데가 연세대학교예요. 그러면 최저 기준이 없는데 쓰면 될 거 아니냐 생각하면 큰 오산이겠죠. 왜냐면 거기로 많이 학생들이 몰릴 것이니까. 그래서 최저 기준을 내가 갖춰 놓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지금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사례를 한번 볼게요. 중앙대학교의 경우에도 보시면 교과 전형을 2건 지원했어요. 교과 전형에서 이제 학생부 교과에서는 떨어지고 학교장 추천은 붙었어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으로 7개를 지원했는데 일반 전형에서 5개의 지원 사례가 있죠. 중앙대학교의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다빈치형 인재라는 이름으로 뽑고 있는데 여기에서 합격 사례가 없고, 탐구형 인재라고 해서 뽑는데 여기도 이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저 학생 좀 특이한 사례예요. SW 인재 전형인데 소프트웨어 학부 추가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바로 누구냐면 아까 서울대학교 최저 기준 못 맞춰가지고 떨어진 그 학생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학생이 아마 컴퓨터 실력이 굉장히 우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생기부를 한번 살펴보면 컴퓨터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적혀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생기부를 분석해 보고 싶은 학생이에요. 왜냐면 SW 인재는 컴퓨터에 특화된 인재를 뽑는 전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 농어촌 전형에는 이제 한 건의 합격 사례가 있었어요. 내신 등급이 이제 좋았죠, 물론. 자, 다음 대학을 보면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인데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서울 캠퍼스를 중심으로 지원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종합전형에 4건의 지원 사례가 있었어요. 자, 면접형이었는데 일반 전형에서 면접형에 지원한 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은 결코 낮진 않아요. 아마 근데 면접에서 점수가 많이 깎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전형의 경우에도 보니까 2.21인 학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농어촌 전형도 좀 쉽게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농어촌 전형도 그러니까 붙기도 많이 붙었지만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 다음 이제 드디어 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한양대학교 마지막 사례입니다. 한양대학교 경우에는 이제 교과에 2건의 지원 사례가 있었고 한 학생이 합격을 했죠. 융합전자공학부에 합격을 했는데 이 학생이 바로 누구냐면 아까 서울대 직윤에 붙었던 그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연대 빼고 나머지 다 붙었거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한양대예요. 1.07 내신 붙을만 하죠, 이 학생은.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전형에 9건의 사례가 있었는데 일반 전형에서는 모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농어촌 전형에 6개의 지원 사례가 있는데 한 건의 합격 사례가 있죠. 저기 보시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근데 바로 이 학생이 누구냐면 아까 중앙대 SW 인재 전형으로 붙었던 그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서울대학교 수능 최저 못 맞췄던 바로 그 학생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지원 사례를 모두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배방고등학교 실제 지원 사례를 보니까 어떠신지 좀 감이 오시나요? 자, 24건의 합격 사례가 있었어요. 종합전형이 20건 정도 있었고 교과로 4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이 12건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24개의 사례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24개의 사례.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고요? 중복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4개 대학의 사례에 붙은 학생들의 중복 여부를 다 조사를 해서 봤더니 실제 학생 수는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8명이에요. 자, 배방고 12개 반이거든요. 배방고 12개 반인데 지금 서울권에 교과와 종합을 중심으로 제가 본 거예요. 학생부 교과와 종합을 중심으로 봤을 때 8명에서, 물론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8명에서 10명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8명에서 한 10명 내외인데 한 반에 한 명이 채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고요. 여러분 좀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전형에 합격한 사례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서류평가에서 내신 등급이 아무리 좋아도 경쟁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는 좀 이따가 제가 전형 방법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수십 모집 요강에 제시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자신만의 안목을 갖고 관점을 잡으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학기 말이라고 해서 각 과목별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뭘 나눠주고 있죠? 바로 자기평가서라는 걸 나눠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특기사항을 기록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죠. 근데 저도 이제 자기평가서를 받아보면 학생들이 제대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그 자기평가를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기사항만을 위한 전문가가 쓴 책을 토대로 틀을 정말 정교하게 잡아서 학생들한테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도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대학교의 평가 기준에 맞게 제가 그렇게 틀을 제시를 했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류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못 받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건 너무나 안타까워요.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된 경우에는 지원 사례가 없어요. 이거는 바로 뭘 의미하냐? 여러분들 모의고사 날 보시면 알죠. 모의고사 날 6월달 모의고사 날 봤더니 한 개 반이 없어졌거든요. 9월달, 11월달에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수능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준비도 너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 미충족으로 떨어진 경우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대 갈 수 있는 학생, 서울시립대 갈 수 있는 학생이 최저 기준 높지도 않아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합격생들은 학교 추천을 받았거나 농어촌 전형으로 합격을 했어요. 즉 여러분들 학교 추천이 굉장히 중요해요. 2023학년도에도. 근데 학생들이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저한테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꾸 학원 얘기를 많이 해요. 학원에서 어쩌고 학원에서 어쩌고 학원에서 어쩌고. 여러분 학교 생활의 충실도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좀 황당했던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영어 경시대회를 했거든요. 근데 영어 경시대회에 불참을 하겠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학원 수업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학교 입시가 학원 수업을 받은 걸로 뽑고 있나요? 아니죠. 학교 생활의 충실도, 선생님과의 유대관계,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학교 추천을 받는 데 있어서는 학교 추천을 성적순으로 막 자르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정말 이 학교에 붙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성실한 학생, 교과 성적도 우수하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수업도 열심히 듣는 그런 인성적으로도 우수한 그런 학생들을 이제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꽤 많은 학생들이 지금 붙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학교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지원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제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일단 여기까지 지원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